내 손을 보세요.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등엔 핏줄이 시퍼렇게 올라와 있어요. 거친 물에 하도 씻어서 겨울마다 살이 터피가 나도 모를 지경이에요. 이 손이 바로 내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온 증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손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혼자 사귀기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파서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공감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 같은 엄마들한테 큰 힘이 돼요. 정말로요. 제 이름은 오정자예요. 올해 66이고요. 평생을 시장통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주식으로 패가망신한 게 제가 38대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챌까봐 제가 먼저 뜯어버렸어요. 그래도 결국 집은 날아갔고 우리 네 식구는 시장 옆쪽 방으로 쫓겨났어요. 비톡촉 전화는 매일같이 왔어요. 오 씨, 이번 달도 이자 못 내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넣겠습니다. 끊고 나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채소 떼오고 낮엔 반찬 가게 지키고 가게 문 닫으면 옆 김밥집 설거지까지 했어요.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어요. 손이 안 아픈 날이 없었고 발이 안 부은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왜냐고요? 장남 현우 때문이었어요. 현우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달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고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저를 직접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 아이 정말 뛰어납니다. 제대로 뒷받침만 해주시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선생님의 덕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심이었던 거예요. 현우 대학 등록금 낼 때는 결혼 반지까지 팔았어요. 금은방 사장님이 그 반지 받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슬펐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걸로 내 아들 대학에 보내는구나 싶어서요. 막내딸 지연이는요. 지연이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본인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스스로 취업하겠다고 했어요. 오빠 유학비를 보태려고요. 엄마, 나는 일하는 거 좋아. 오빠가 성공하면 그게 우리 성공인 거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지연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딸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가족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현우를 밀어줬어요. 현우가 대형 증권사 최연소 임원이 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저는 새벽에 시장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뻐서 운 게 아니라 고마워서 울었어요. 이놈아, 내가 이렇게 커져서 엄마는 살았다. 시장 사람들한테 아들 자랑하는 게 그때 제 낙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아들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현우가 임원이 됐다잖아요. 최연소로요. 어머, 오씨 아들은 역시 달라. 그 말 들으면 반찬 파는 것도 안 힘들었어요. 몸이 으쓱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현우가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요. 처음엔 바쁘겠지 했어요. 임원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생일에도 안 왔어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바빠서 못 가. 용돈 보냈어.
돈은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게 너무 허전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내 얼굴이 보고 싶은 거야. 돈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날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해.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반가웠어요. 드디어 내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어떤 사람이야? 착해? 응. 근데 엄마, 세린이 집안이 좀 달라. 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상견례 날에야 알았어요. 너무 뼈아프게. 상견례 장소가 강남 최고급 호텔이라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좀 떨렸어요. 저는 평생 그런 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식 피로연도 동네 뷔페에서 했고 남편이랑 먹은 가장 비싼 음식이 추어탕이었을 거예요. 그런 제가 강남 호텔에 가야 한다니. 그래도 아들 체면을 위해서 백화점에 갔어요.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 정장 코너에 발을 들였어요. 점원이 이것저것 내밀어 주는데 가격표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샀어요. 카드 긁으면서 손이 떨렸지만 샀어요. 오늘만큼은 아들 창피하지 않게 해줘야지.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공기에 압도됐어요. 천장이 어찌나 높은지 샹들리에가 눈을 찌르듯 반짝이는데 괜히 발소리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세린이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세린 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명품 가방에 손목에는 시계가 빛났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어요. 저를 딱 보더니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고는 말했어요. 손이 거칠긴 하시네요. 시장 일 오래 하셨나 봐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웃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저는 그냥 애써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오래 했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요. 그랬더니 세린 어머니가 옅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현우 씨는 참 훌륭한데 환경이 많이 달랐겠어요.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실 분 없잖아요. 당신네 집안은 수준이 달랐겠다는 말이잖아요. 좋게 포장한 무시잖아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아들 결혼이 달린 자리인데 저는 꾹 눌러 참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세린이가 음식을 고르는데 그 모습이 뭔가 영 불편해 보였어요.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결혼해도 시댁 문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명절, 제사 같은 거 너무 촌스럽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어요. 촌스럽다고? 제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에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음식 준비하고 제사 때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두 손 모아 절하던 그 시간들이요. 그게 촌스럽대요. 그때 지연이가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참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못 참은 거예요. 그 촌스러운 집에서 오빠 키운 거예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상견례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세린이 가족이 현우를 쳐다봤어요. 저도 현우를 봤어요. 현우야, 말해줘. 내 동생 편 들어줘. 내 엄마 편 들어줘. 그게 제 속마음이었어요.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정말로. 현우가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제발 사람 많은 데서 수준 낮게 굴지 마. 저는 손에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 내 아들 목소리인가? 내가 결혼반지 팔아가며 공부시킨 내 아들이 한 말인가? 수준 낮게 굴지 말라고. 동생한테.
자기 엄마 앞에서 젓가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데 흘리면 안 되니까 눈만 껌뻑껌뻑했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내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더 아팠어요. 나 대신 동생한테 그 말을 한 것도 다 저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집이 수준 낮다는 말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만 봤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어요. 너무 충격이 크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것만 계속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니, 사실은 결혼 전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거겠죠. 저만 몰랐던 거예요. 아니, 모른 척 했던 거겠죠. 아들이 달라지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명절에 안 왔어요. 처음엔 처갓집에 먼저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해했어요. 원래 아들은 처갓집도 챙겨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설날도 추석도 계속 그쪽에서 보내더니 나중엔 전화도 안 왔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요? 4~5번은 받지를 않아요. 받으면 늘 짧았어요. 엄마, 나 지금 바빠. 그게 다예요. 얼마나 바쁜지는 알겠는데 전화 한 통 못 받을 만큼 바쁜 날이 1년 12달 365일인가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니까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현우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현우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잡채를 만들었어요. 갈비는 전날 밤부터 재워뒀어요. 손이 떨릴 만큼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 집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동네인지 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서 걸으면서도 기가 꺾였어요. 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다 잘 차려입었고 건물들도 번쩍번쩍했어요. 그래도 갔어요. 아들 보러 가는데 그게 뭐가 대수예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세린이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살짝 굳더라고요. 그래도 어서 오세요, 는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세린이가 코를 살짝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런 기름 냄새 나는 음식 저 싫어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다봤어요. 기름 냄새요. 제가 새벽부터 만든 잡채가, 밤새 재운 갈비가 기름 냄새요. 창피했어요. 갑자기 제 손이, 제 가방이, 제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얼른 가방을 닫으려는데 현우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쓰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엄마, 다음부턴 그냥 오지 마. 여기 주민들 시선도 있고. 주민들 시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내 엄마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 현우가 아파서 밤새 옆에 있어줬던 게 생각났어요. 새벽에 시장 가면서 잠든 현우 이불 한 번 더 덮어주고 나왔던 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 달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음식을 다시 가방에 쑤셔 넣고 고개도 못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 음식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는데 손으로 막아도 소용없었어요. 그냥 다 흘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와서는 가방을 마루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가 퇴근하고 왔을 때 제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 보더니 눈치를 챈 거예요. 다 얘기하진 않았는데 지연이는 알아챘어요. 사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를 창피해 한다고? 그 인간 진짜 미쳤네. 사위가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지연이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오빠 이제 신경 쓰지 마. 오빠는 끝난 거야. 그날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현우를 포기해야 하나 이야기했어요. 시간은 흘렀어요. 현우는 점점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장인회사 투자 프로젝트까지 맡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연락은 없었지만 지인들을 통해 간간히 소식이 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랑 지금도 내 아들인데 잘 되면 언젠간 연락 오겠지 하는 마음이랑 그 모든 게 뒤섞여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반찬 팔고 있는데 단골 아주머니가 신문을 펼치더니 말했어요. 오씨, 여기 오씨 아들 나왔네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뉴스에 나왔다고요? 꺼내보니까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증권 임원, 수백억대 투자 실패 파문.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안 읽혔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무리한 투자 결정으로 수백억 손실이 났고 회사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장인은 곧바로 현우를 잘라냈어요. 차갑게, 미련 없이, 자네는 여기까지야. 평생 처음으로 내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스스로 말렸는데 자꾸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엄마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세린이었어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바로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날, 거의 그 다음 날 바로. 당신 이제 이혼 가치 없어. 그 말을 현우가 직접 들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이혼 가치. 그게 자기 남편한테 할 말이에요? 수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한테? 근데 저는요. 그 말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가치. 현우가 저한테 한 짓이랑 뭐가 달라요? 제가 필요할 땐 등록금 대주고 유학비 대주는 엄마였고 나중엔 창피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것도 이혼 가치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이 이상하죠? 현우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세린이 집이었거든요. 명품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아들이 고시원에 있대요. 제 아들이요. 저는 그 얘기 들은 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 물도 마시고 또 누웠다가 또 일어나고. 이상하죠?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왜 잠이 안 오냐고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아무리 상처를 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어떻게 안 됩니다. 그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현우였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자신만만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나 한 번만 집에 가면 안 돼? 저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넌 우리 창피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제가 한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평생 억눌렀던 말이 그냥 나온 거예요. 밤새 울었어요. 설날 저녁이었어요. 지연이네 식구가 와 있었어요. 사위가 고기 구워주고 손자가 뛰어다니고 그래도 그 집안 분위기는 밝았어요. 현우 얘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 꺼내면 제 마음이 힘들어질 거 알고 배려해 준 거예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이가 나가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저도 가봤어요. 문 앞에 현우가 서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눈이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으면서도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현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지연이가 팔짱을 끼고 서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왜? 사위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손자는 낯선 분위기에 할머니 옆으로 와서 손을 잡았어요. 현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난 성공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돈 생기면 엄마도 편해지고 너희도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내가 잘 되면 우리 가족도 달라질 줄 알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그게 핑계라는 거 알아요. 변명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없다고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믿고 있었던 거니까요.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지연이가 말했어요. 오빠가 잘못 생각한 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엄마가 원했던 게 돈이었어? 엄마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현우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창밖을 봤어요. 어딘가에서 폭죽 소리가 들렸어요. 설날이니까요. 동네 어딘가에서 가족들이 웃고 있겠죠. 저는 창문 앞에 서서 그 폭죽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원했던 게 뭐였을까? 돈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들이 성공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길 바랐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같이 밥 먹는 거요. 명절에 같이 앉아서 웃는 거요. 아들 얼굴 보면서 잘 있었어요? 한마디 듣는 거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현우는 아직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곁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저는 현우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난 돈 없어도 가족끼리 웃던 그때가 더 행복했다. 현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깨가 더 크게 흔들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엔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 묵었던 게 조금 빠져나가는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용서를 했느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상처는 그렇게 빨리 안 아물어요. 어른도 그래요. 엄마도 그래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아무도 웃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있었어요. 밖에선 폭죽이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으신 분 계세요? 저처럼 자식한테 상처받은 분들, 혹은 지금 어디선가 무릎 꿇어야 할 자식이 있는 분들, 우리 모두 언젠간 알게 돼요. 사람이 늙어서 혼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곁에 남아있는 게 결국 가족이라는 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을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